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레드 스피커다라고 지칭하면서 연설 중에 눈시울까지 붉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연일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야당 지도자를 했던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정당의 지도자는 민심보다 반발짝 앞서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심보다 두세 발짝 앞서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과 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다. 그만큼 민심하고 격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연일 그러니까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만 말하는 이야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함을 아예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야당의 유노물처럼 돼버린 것인데요. 과거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대 야당 지도자들이 아무리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직함을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직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과 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뽑았던 그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만 상당히 인플레이션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민심이 그러니까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60%를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그 민심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신들이 지금 잘못했던 과거의 바로 그 과거도 먼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부산에서 열린 무슨 지금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대가 믿고 잘못한 것이 잘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 시장은 또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내놓긴 했었는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사실 위기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면서 또 부각이 될 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외투쟁 카드 말고 딱히 사용할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금 국회 시간이고 예산의 시간이긴 하지만 107석의 국민의힘 의석수 갖고 뭘 하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는 남습니다. 사실 국회에 있어서 지금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만 지금 다툴 여지는 그런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에 대한 그런 추이들은 있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 발화점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감정과 괴리된 정부의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공권력이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본원적으로 남기게 해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원내에서만 활동한다? 오히려 저는 그 야당의 직무를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에 나가서 메시지를 발신하되 다만 이것이 이제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 정말 대장동 항소폭이라는 이 엄중한 사태를 야당이 방기한다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드카드, 대통령 퇴장이라 결국 대장동 항소폭기로 이 이익이 일부 그때 부당이득을 얻었던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도 가겠지만 결국 형사적으로의 이득은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장 대표의 얘기는 지지층만 아니라 사실 국민 법감정에 대한 호소라고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지점을 어떻게 그러면 12월 3일 날이 이제 계엄 1주년이지 않습니까? 또 마침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어떤 변곡점을 어떻게 메시지 전환으로 활용하느냐 요 대목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이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걸 가지고 이게 야당의 직무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도 대장동 이슈를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그리고 론스타 이슈를 띄우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조국 대표와의 토론도 장동혁 대표가 나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역학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 역학구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 현 대표를 비롯해서 전 정부의 법무장관, 현직 법무장관의 토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조국 대표만 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지금 토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덥석 받았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은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당내, 그러니까 원내 12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군소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몸값이 그러니까 비등하지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뭐 자신이 토론을 임함으로써 조국 대표의 정치적 몸값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장동은 때리면 때릴수록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 중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일종의 뭐랄까요 조국 전 대표하고 묵시적 공조 지점이 딱 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조국 대표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지금 그러니까 이 토론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제1야당 대표하고 할래.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제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야당의 대표는 나야.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자락을 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선제 차단 이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묵시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일부 보수 논객들도 지금 한동훈만큼 잘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호평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그 발언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은 상당히 론스타 사태까지 사태는 아니죠. 론스타 그 이제 소송에서 승소까지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과 그다음에 그 사실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얼른 사과를 빨리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제 정성 법무장관도 한동훈 대표의 공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빠르게 이제 입장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 이슈의 발화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결국 그 소송으로 끌고 간 당사자가 이제 한동훈 전 그때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지금 최근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존재감이 달가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저 당원의 주권에 위임을 받은 당 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어찌 보면 조국 대표와의 이렇게 저 성사점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제 흥미있는 지점은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퍼포먼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당의 지금은 야당이지만 사실상 범여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뭔가 그 토론에 나왔을 때 그러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조 전 대표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인하겠습니까? 결국 여권의 입장에 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지선 정국에서의 조 대표의 역할과 혁신당의 모습들을 좀 출구를 열어가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데 저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토론은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 맞닿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게 퍼포먼스가 되고 또 대장동 이슈가 어찌됐든 계속적인 어떤 그 유지를 통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붐업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저는 토론이 정말 많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 어쨌든 합의는 했습니다만 예.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 연말 국회 정국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빅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강한 비판을 했는데 이제 계엄 1주년이 곧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세력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러니까 정당 해산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당의 대표이지만 제1야당 대표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만큼 그런데 전혀 반성과 그러니까 쇄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에 나가서 더 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저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지금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중도 민심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장애의 강경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말 그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절규에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정에서는 절규라고 자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뭐랄까요. 오직 정오에 기반한 악다구니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절규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 집토끼를 단단히 잡아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략적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과정은 맞다고 봐요. 정치 이론에도 예. 일단 먼저 어떤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결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집. 그다음이 바로 동원입니다. 예. 동원.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이 집토끼를 좀 공고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도로 분류되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들토끼라고 하죠. 들토끼를 잡은 다음에 상대 집에 가 있는 집토끼도 일부 전향을 시키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건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최소한 한 25% 정도의 지지율만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30, 40을 넘어가는 그런 외연 확장의 지지율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히 결집을 이룬 다음에 제가 보기에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약간의 이제 그 방향 턴을 예고하고 그다음에 12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1월 지선으로 바로 전환될 때 바로 거기에서는 이른바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중원 돌파를 아마 좀 시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조금 중도 지지율이 모인다 그러면은 3, 4월쯤에 말 그대로 그때는 여와 야의 1대1 구도로서 지방선거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보다 더 스윙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상대가 있는 중도 진보까지도 끌어오겠다면 이 3단계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장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지지 기반이 뭐 친장 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공고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집을 통한 이 상황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런 반감정들을 잘 좀 규합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같아서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잡히진 않지만 장 대표의 속도전과 전략은 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좀 거칠어 보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순서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지금 내부가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주의 그리고 또 헌법의 가치하고도 일치된다.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그러니까 속도와 그리고 또 이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당내에서 지금 일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서 과거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고려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16년도에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향식 공천해야 된다. 그 100%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당시 지금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하고 다르면서 그것이 의견이 충돌되고 그것이 결국은 옥새 파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선거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물론 이번 민주당은 그 상황으로 꼭 비견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왜 이 대의원에게 이 상당한 이 표 가중치를 주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금 대의원이 권리당원에 한 20표를 행사하는데 네.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한 80표까지 행사를 했던데 그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취약 지역인 영남을 배려하기 위한 이 전국 정당화를 위한 하나의 고육 주책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는 영남의 정치적 소외감, 영남이 가소 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물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 투표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 지금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당무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28일에는 중앙위가 있어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공개 경고한 바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의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강행할 거로 보십니까? 강행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이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했는데 무려 86.8%로 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16.81%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권리당원 164만 명 가운데 6분의 1도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6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투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법적이고 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걸 대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일단 당내에서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이 권리당원 장악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리당원 비율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권리당원 비율 그 대의원을 낙하시키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다른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을 35%로 높이고 중앙위원 비율을 50에서 30으로 낮춘단 말이에요. 이 수혜자가 누가 될까요?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되는 연임도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국회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를 지금 포함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예비 컷에서는 권리당원 100%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무리한 속도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 정부가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다가 탄핵당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른바 딴지일보가 거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중도 확장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빨리 새해에 좀 턴을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빠른 중원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측면들을 지금 굉장히 좀 무리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 대표의 이른바 당내에서는 이제 이재명과 반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와 반청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 얘기도 보겠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됐는데 98.6% 압도적인 찬성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거대 양당 사이에서 어떻게 당의 입지를 좀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큰 이벤트가 앞두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장동 토론에서는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대장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대장동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개혁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이죠. 본인도 어제 지금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새로운 항로를 뚫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전에는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쉐빙선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하면서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표를 모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과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당장 지금 주어진 과제가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와 지금 호남 지역을 빼고서는 나머지 지금 단체장이나 광역의회 단위에서는 다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다 후보를 낼 경우에는 일종의 지금 이게 여권 분열에 의한 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이 질타를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상당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또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대선 전에 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민주당은 지켜라. 이를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실성은 없죠. 그러면 뭐 개혁신당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얘기는 민주당의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라는 1인 정당의 한계도 있고 과연 조국 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라는 일단 그 본원적인 질문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원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른바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게 지금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 두 당이 야당일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 민주당이 여당이 돼버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중간에 돼버렸죠. 끼인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명한 정책을 드러내려니 좌로 분류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여에 또 이걸 맞추다 보면 이중대 소리를 더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애매한 스탠스 속에서 과연 조국 혁신당이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독자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더 선결 과제는 내년 혹시 초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7.7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다시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느냐 원내에 복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구심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면은 자꾸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질문들 나오죠.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 1인 정당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당신들의 이념적 그다음에 정치적 스탠스와 정체성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이제 직면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또 소멸되는 정당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아마 조국 대표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상황 해설 듣고 왔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